안녕하세요. 예. 자, 5월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청명하던데, 자, 교과고용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이론 강의는 이제 요게 마지막 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 분야로서는 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죠. 물론 그 윤리학이 제일 높죠. 그 동서양 한국까지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되고, 그래도 뭐 단일 비중으로 이게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 보시면 교과교육론 평가 영역 및 기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어떤 학자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뭐 출제 그 비중이 누가 제일 높나요? 콜보가 제일 많네요. 제일 많고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등등등 있는데, 제가 요거 그 평가 영역 및 기출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예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물론 그때는 1차 객관식, 2차 논술 그 시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제 범위라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이후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걸 쭉 보면은 그때 제시했던 것 넘어서 출제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신에 뭐 한두 개 파트 정도는 그 출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제되었던 그 사회적 직관주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 출제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뭐 다들 좀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출제가 되었던 걸로 되고, 그 이외에는 뭐 그때 제시했던 출제 범위 넘어서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요 영역을 좀 넘어서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어요. 출제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보충 자료에서 정리해 드린 그 평가 영역 및 기출 영역,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학자 및 이론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공부를 최소한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의 영역은요, 물론 기출 영역과 뭐 이렇게 기출 영역 및 뭐 평가 영역 뭐 지금 보셨던 그 영역과 이제 일치해서 나아갈 텐데, 크게 한 3-4파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가장 그 출제 비율이 높죠. 비중이 높은 도덕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도덕교육론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게 한 문제에서 최소 한 문제에서 최소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매년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되는데, 우리 도덕과에서 사용되는 교수 학습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좀 되는 경향이 있고요. 3번째가 도덕과 평가인데, 예전에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이거 매년 한 문제 반드시 출제했는데, 요새는 이게 출제를 안 해요. 시험 유형이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평가는 단 한 문제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매년 그러니까 객관식 그때는 문제가 한 40문제쯤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교수 학습 평가 방법하고 더불어서 평가를 매년 거의 한 문제씩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출제하지 않아요. 출제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인데, 그 시험 칠 때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위를.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면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게 현재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전에 뭐 예를 들면 1차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출제하겠다라는 말이 될 텐데, 현재까지 이 말은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전부 지금 교육과정 있잖아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만 출제를 해왔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예전에 객관식 시험에서 그 한 문제, 이전 교육과정 특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적은 있습니다. 딱 한 문제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찝찝하긴 하나, 경향을 봤을 땐 그 지금까지 예전 그 교육과정은 출제한 적이 없어요. 현재 적용되는 출제 그 교육과정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잖아요. 요걸 중심으로 아마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래 그 도덕교육론 공부를 하실 때는 크게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과 학자들의 주장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비중이 높고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다음에 뭐 여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많이 낼 때는 한 두 문제 정도, 적게 낼 때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론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신이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찌 되나 모르겠으나 그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오고 출제되었던 범위를 좀 넘어서 조금 생소한 이론들이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1문항 정도 출제될 수 있는데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 출처를 찾아보시면은 그 최근에는 아니면은 한 2, 3년 전에 나와 있던 논문이나 아니면은 요 출제 풀에 포함되는 선생님들, 교수들이 뭐 이렇게 발간한 책이나 이런 것들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걸 좀 할 때 보면 이런 것들 재밌어요. 제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여기 좀 지루합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성격이 좀 강해서 살짝 지루한 감이 분명히 있어요. 살짝 지루한 감이 있긴 한데 뭐 지루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공부는 지루한 거니까. 자, 보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이론 파트가 윤리학이 있고 정치사회사상이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통일교육론이나 응용윤리학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교과교육론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처음 할 때 저는 이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12년, 13년 전이죠. 처음에 그 학원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이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저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문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인문대 철학과 출신이라서 여기 와서 강의할 때도 강의하게 된 동기도 재밌습니다. 동기도 그냥 어떤 사람이 그 학원 가서 윤리학 강의를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러냐? 윤리학이냐? 윤리학이다. 그래, 윤리학 뭐 할 수 있지. 뭐 철학과 나왔으니까 윤리학 할 수 있지. 해서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윤리학 강의를 한 겁니다. 윤리학 강의를 했는데 근데 무슨 학원이냐 그러니까 임용시험 학원이래요. 근데 저는 임용시험이 뭔지를 몰랐어요. 학원을 그 해에 제가 2월에 강의를 했는데 2월부터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해볼래라고 물었을 때 그때 1월이에요. 1월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게 해가지고 1월 달에 뭐 승낙을 했고 그래서 학원을 왔어요. 임용시험 학원이래. 무슨 시험? 교사 뽑는 시험. 교사 뽑는 시험도 있구나. 그래서 가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기출문제를 봤어요. 처음에 기출문제를 봤는데 윤리가 아닌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윤리가 아닌데? 라고 하니까 뭐 정치사회사상이야 뭐 어떻게든 정치철학이니까 그냥 뭐 넘어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해에 5월부터 교과교육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 강의 시간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전주부터, 그 전은 아니지만 뭐 전전부터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의 결과물을 그날 가가지고 강의하고, 또 공부해서 공부 결과물을 그날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그 사기를, 뭐 그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이 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일단은 이거 전혀 생소한 거니까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합격 수기 같은 거 보고 이 사람들 지금 책 뭘 가지고 공부하는가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기본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일단 산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범위라고 제시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라 그러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프로이트 부분들을 쫙 읽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강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한 영역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파트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거나 뭐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칸트하고 콜버그를 비교해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상 칸트가 한 10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제대로 콜버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 준비할 때 필요한 책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는 책들의 수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칸트하고 콜버그를 비교해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칸트가 훨씬 어려워. 콜버그는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뭐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좀 많기는 한데 필요한 내용들은 또 뭐 서양 윤리나 정치, 사회, 사상 파트와 관련해서 보면은 또 그렇게 크게 양이 또 많게 느껴지지가 않고 뭐 그랬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 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 과목이기도 합니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형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특이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낙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 5시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 띄우고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딱 훑어봤을 때 전혀 답이 떠오르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문제를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딱 읽으면 대충 이런 거다라는 게 이렇게 머리에 그 순간에 떠오릅니다. 요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전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단어는 전혀 안 떠올랐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하부마수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건 틀렸다 해가지고 낙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떠오르는 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거는 그 담론 과정에서 상호 이렇게 뭐 긍정과 부정 뭐 이런 생각은 떠오르긴 한데 이 단어는 자체 떠오르질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도 그 교과과정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 물론 교육론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특이하고 굉장히 새롭고 생소한 이론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런 문제를 틀렸다고 낙방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낙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틀리면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아의 인이 뭐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못 쓰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적어도 시험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그 문제를 풀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렸고 이게 다른 영역보다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리 적어도 사범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른 영역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대신에 조금 지루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기를 좀 많이 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지루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잖아요, 그죠?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잘 이겨내시면은 좀 뭐 일종의 전략 과목이라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윤리학 같은 경우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뭐 칸트 같은 손도 못 대게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예전에 모의고사 예전에 객관식 모의고사 볼 때 칸트 문제를 한 문제 냈는데 그때도 제 모의고사 보면 한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때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뭐 여러분 모의고사 딱 보고 나면 여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 OMR 그 이렇게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가 있어서 바로바로 그날 그 점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점수하고 다음에 정답률이 나왔거든요. 칸트를 고의적으로 한번 어렵게 한번 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봤거든요. 0%가 나왔습니다. 정답률이. 이거 객관식이니까 찍어도 찍을 텐데 단 한 분도 그 문제를 맞춘 분이 없었어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학 같은 경우 진짜 어렵게 내면은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일정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잘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의 내용과 그리고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이고 내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다 깔끔하게 좀 숙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예습은 뭐 하실 필요 없겠지만 복습은 정확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충 자료의 형식은 제가 앞에 보면은 강의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딴 이유는 아닙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PPT 자료가 있는데 PPT 자료로 그냥 넣어드린 겁니다. 넣어드린 게 제가 PPT를 활용하는 이유는 제가 악필입니다. 악필이라서 제가 필기를 하면 여기다가 판서를 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저도 제 글씨를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그래서 PPT를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의 부담을 좀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학습 포인트라고 있을 텐데 이건 여러분 복습하실 때 복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넘어서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제들 안에서는 좀 출제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모아봤고 이 주요 개념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입니다. 개념들인데 여러분들 이론을 보시면은 막 이론 내용이 많고 하잖아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이론 내용이 많고 하니까 막 사용되는 개념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학자든지 간에 진짜 책이 이만큼 두꺼워도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은 사실상 뭐 한 20개 이상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칸트 같은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안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질구레한 거 빼버리고 정말 중요한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개념들 뽑아내면 20개가 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막 이론들이 전개가 돼요. 그 많은 이론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들은 기입됩니다. 그러니까 기입형 문제로 출제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 주요 개념들은. 하기 때문에 기입형을 대비하기도 하고 다음에 개념은 다 정의가 있잖아요. 개념에는 다 정의가 있잖아요. 모든 개념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는 서술형 문제로 나와요. 나오니까 자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은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이 프로이트입니다. 도덕 심리학 영역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죠. 마음에 관한 학입니다. 마음에 관한 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도덕성을 갖추길 원하고,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서 물론 뭐 고등학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부담이 있겠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과 윤리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더 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과는 학생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과입니다. 우리 수업 과정을 좀 거쳐 나가면서 우리 교육 과정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인 뭐 인간, 뭐 정의로운 시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가 키워내고자 하는 우리 과의 이상, 우리 과의 목표는 학생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좀 정의로운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과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목표겠죠. 목표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도덕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를 원하고, 뭐 훌륭한 인성을 가지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 정의가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건 우리의 일종의 하나의 정신적 체계이기도 하고, 도덕성이라는 우리 마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인격도 그렇고, 뭐 인성도 그렇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의 일정한 구조, 마음의 일정한 구조일 테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음의 일정한 구조일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마음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구조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소위 그 도덕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여기 도덕 심리학 영역에 포괄되어 있는 이론들을 좀 보시면 일반 심리학의 성과물들을 상당할 정도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형성된 이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소위 정신분석학이라는 심리학의 토대를 두고 형성된 도덕 심리학의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죠. 정신분석의 아버지는 이분이죠.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고, 뭐 아시다시피 이분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고, 이분의 절친이 누구냐면은 뭐 여러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절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니체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이론을 보면 니체하고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니체는 이제 철학이라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심리학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으나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심리학자고 유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분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유태인은 유럽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어요. 유태인들은 예전부터 유태인은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 유태인들은, 지금이야 다르지만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를 낳으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상인인데, 특히 금융업 종사 하는 뭐 그런 영역하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많이 택했냐면 의사예요.
의사라는 직업 영역으로는 진출이 용이해서 유태인도. 그 다음 하나가 법률가예요. 변호사. 그래서 유태인 집안의 똑똑한 애들은 부모들이 법대를 그렇게 보내요. 법대를. 법률가를 만들려고. 아니면 뭐 금융업 종사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이분도 대학을 제일 처음에 법대로 간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 철학, 정치 사회 서상에서 칼막스 같은 사람도 처음에 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가서 철학과 수업을 듣다가 악의 길로 빠진 거죠. 철학이라는. 악의 길로 빠졌는데, 이분도 법대 갔다가 그 관련 그쪽에 지금으로 치면은 의대의 정신과 수업을 교양 비슷하게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분입니다. 가신 분인데, 자, 그래서 근데 이분을 도덕심리학자라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한데요. 이분은 현행 도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심리학이라 그랬죠. 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간의 마음을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일 텐데, 그러려면 일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부터. 자, 그래서 이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인데, 이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는 건 교육받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에요. 교육받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성향이 있죠. 물론 교육받은 이후에도 작동을 합니다. 교육받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태어난 선천적인 성향,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도 교육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그런데 일단은 결론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관점이. 프로이트의 관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자, 인간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교육받기 이전의 존재예요. 그러면 딱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교육받기 이전에 그 인간에게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요 개념 보시겠지만, 무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인데, 자, 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이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본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본능으로부터 충동이 나오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 본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그냥 구체적인 심리학에 속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놓으세요. 삶의 본능하고 죽음의 본능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있는 본능은 두 가지인데, 삶의 본능하고 죽음의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되는 무의식 영역에 존재하는데, 자, 이게 있는데, 이 삶의 본능이 주로 어떤 충동으로 나타나냐면 성적 충동으로 나타나요. 삶의 본능이 성적 충동으로 나타나고, 이 죽음의 본능이 주로 공격 충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뭐 요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충동은 삶의 본능 같은 경우에는 성적 충동으로, 죽음의 본능 같은 경우에는 공격 충동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충동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행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성적 충동 같은 경우에는 근친상간의 욕구 같은 것도 다 포함해요. 아들이 어머니와 성애를 가지고자 하는 충동, 딸이 아버지와 성애를 가지고자 하는 충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뭐 공격 충동 같은 건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예를 들어 뭐 살부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형제에 대한 살해 충동 같은 것도 나와요. 뭐 이런 현행 도덕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충동들, 본능들. 자,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성향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교육받기 이전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성향. 하기 때문에, 자, 인간은
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예요. 자, 이게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인간의 성향이에요.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인간의 성향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개인의 측면에서는 자연적인데 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규제돼야 되는 것들. 규제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반사회적 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간 행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고 얘기된 거 있잖아요. 요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 있죠? 이 충동이 인간에게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 혹은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이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걸 의식하지 못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잖아요. 행동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궁극적으로는 이 본능적 충동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본능적 충동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밑에. 근데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자기가 이건 내가 그냥 판단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 밑에는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반사회적인 본능적 충동들이 그걸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발성이라는 개념, 혹은 뭐 요 같은 말이죠. 자기결정. 자율성은 자기결정이잖아요. 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칸트와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이게 프로이트의 위대한 점인데 프로이트는 근대적 사고를 완전히 전복시킨 사람입니다. 근대인들은 인간을 의식적인 존재로 봤고 자기의식과 관련해서 명료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봐요. 그게 대표적인 데카르트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명석하고 판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이트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유, 그 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작용 대부분이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명료한 그 사고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칸트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적 자아라고 보고 초월적 자아의 특징을 자율성 이런 걸로 봤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그 프로이트의 기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 인간 본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요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세 수준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의 세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프로이트가 정신에 대한 지정학적 이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에 대한 지정학적 이론 혹은 지형 이론, 정신의 지형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신이 있는데 지금 심리학이잖아요. 우리 마음 혹은 우리 정신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다룬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이 일종의 구조화된 체계예요. 마음은 구조화된 체계인데 우리 지정학, 지형 이런 무슨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은 구조이고 그 구조화되어 있는 체계인데 이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비유하자면 프로이트의 비유로 따지자면 빙산인데 이렇게 요 바닷물이 있잖아요. 자,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 마음의 지형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마음은. 이걸 마음이라 보시면 빙산을 예를 들자면
자, 요 바닷물 위에 떠올라 있는 요 작은 부분 있죠? 요게 의식이에요. 요게 의식이고, 요 바닷물이 있는데, 그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전의식이에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이 넓은 부분 있죠? 요게 무의식이에요. 자, 우리 정신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겠죠. 뭐, 서로 관계도 하고 하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 이 영역이 에너지원이에요. 소위 그 정신 에너지라고 하는데 모든 정신적 활동의 에너지가 나오는 곳은 무의식이에요. 의식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요, 의식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정신이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자, 먼저 의식부터 볼게요.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의식적 경험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자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의식이 되시고, 여러 가지 사고들, 이렇게 의식되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정신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작은 부분. 자, 그럼 전의식이 뭐냐? 자, 평상시에는 의식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의식되지 않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는 정신의 영역이에요. 자,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의식 바깥에 밀어 넣어놨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기억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그냥, 물론 프로이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 베르그송이라는 생철학의 완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해요.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경험되는 내용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부 무의식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걸 전부 의식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정신병 걸려요. 잊을 건 잊어줘야 돼요. 그렇죠? 잊을 건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죠. 노자님께서 말씀하신 비워야 채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잊을 건 잊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잘 못 잊는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할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잊지를 못하면, 특히나 그 감정을 잊지 못하면, 그거 진짜 원래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뇌구조가 생명적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더 감정 기억력이 뛰어나요. 감정 기억이 뛰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처해 있을 때 그 사건에서 느꼈던 감정을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 기억을 합니다. 남성들은 사건을 기억하지 그 사건에 느꼈던 감정 기억은 약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할 때 다른 문법을 사용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죠. 아주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전 그때 뭐 예를 데이트를 했는데 여성은 그 감정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인 거죠. 뇌의 문제인데 그때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얼버무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죠. 자, 어쨌든 간에 베르그송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의식으로 분출할 때가 있대요. 그때가 뭐냐면 그 생의 본능이 약화될 때. 약화될 때 확 이렇게 튀어오른답니다. 튀어오르는데 그러면서 뭐 심리학적인 보고들 이야기를 해요. 물에 막 익사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보고에 따르면 자기가 그 전까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 이게 제정식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할 때마다 가끔 농담을 합니다. 그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본능을 약화시키셔야 돼요. 살고자 하는 집착을 없애시면 여러분들 공부한 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삶의 집착, 삶의 본능이 약화되면 그게 전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험을 잘 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강한 생의 집착, 그걸 버리세요. 버리면은 다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자, 어쨌든 익사 직전까지 가는 수준의 심리적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어쨌든 전의식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자, 무의식은 뭐냐 그러면 일단 왜 무의식이냐?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명료한 자각,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명료하게 자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역으로서 자, 인간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다양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 있죠. 본능적 충동으로서 대표적으로 성적 충동하고 공격적 충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초자가 형성되거든요. 초자가 내장 여기.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시죠? 이게 인간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요. 달리 말해서 이게 우리의 사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아도 이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하는 게 자아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의식도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무의식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무의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요것들이 내재해 있는 정신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쪽에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의식 안에 저장된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심리현상, 행동들에서 원인이 없이 우연히 생겨나는 건 있을 수 없다. 라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그 정신분석가의 의사잖아요. 치료했던 환자가 있는데, 자, 이 환자는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방이 있는데 부르주아 집안의 부인이에요. 여기 거실이 있고 거실 테이블이 있는데 거실 테이블 예전에 뭐 프로이트 시대니까 걔네들 왜 그 잉크에다가 이렇게 펜 찍어가지고 썼잖아요. 그럼 테이블 위에 잉크가 이렇게 있고 잉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 방인데 갑자기 여기 있다가 확 뛰어가가지고 테이블 여기는 테이블 보가 있겠죠. 그 잉크를 테이블 보에 쏟아버려요. 확 쏟아버려요.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를 몰라. 물론 정신병리학적 현상인데 치료를 요하는 현상인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이 부인은 왜 하는지. 하지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귀부인이 비도덕적인 충동을 계속 이렇게 억압해 놨거든요. 무의식으로 억압을 해요. 억압되어 있던 그 비도덕적인 동기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행동의 원인이 되거든요.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자각이 불가능하지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무의식에서. 자, 요게 소위 정신의 지형이라고 불리워지는 정신의 세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보다 우리 도덕심리학의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건 인성의 세 요소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인성의 세 요소라고 불리워지는데, 자,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아니면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필요한 그 사전 지식인데, 인성의 세 요소는 원초와 이드라고 불려. 이거 원래 니체 개념이에요. 니체가 쓴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그 이드 다음에 에고, 자,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정신의 세 수준이 의식, 전의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인성은 자, 초자, 원초와 자, 그다음에 초자. 이게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혹은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거든요. 인성 혹은 성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데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 요 안에 이렇게 마치 실체처럼 자아가 들어있고, 뭐 요 안에 마치 실체처럼 원초가 들어있고, 요 안에 무슨 실체처럼 초자가 들어있고,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초와 자, 초자는 이런 식의 실체처럼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의 작용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의 작용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면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 색깔과 같은 것이다. 이게 정신에 요게 칠해져 있는 색깔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치 정신 따로 있고, 정신 안에, 예를 들어 우리 그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 있고, 마음 안에 하나의 실체로서의 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세 사람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의 작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원초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프로이트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원초화가 뭐냐? 원초화란, 자, 무의식의 자리에 있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의식 안에 마치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자리에 있는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 자,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 안에 무의식에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천적인,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죠.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고, 이로부터 성적 충동, 공격 충동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충동들의 총체예요. 충동들의 총체인데, 자, 정신에너지의 저장소이자라고 하죠. 이 충동들 있잖아요. 이게 왜 여러분 리비도 같은 것들, 성적 에너지 같은 것들로 인간의 연령에 따라 이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대들이 또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우리의 사유와 행동을 이끌어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분출하는 곳이에요. 에너지가 분출하고, 저 정신 에너지가 분출하는 인성의 요소예요. 자, 요거는 무의식과 관련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원초화란 생득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이자 이게 에너지, 정신 에너지.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들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곳이에요. 자, 이게 원초화예요. 원초화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정신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얘는 딴 게 필요 없어요. 원초화가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원초화가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 얘가 목표예요, 얘가 목표예요. 왜? 욕구와 충동의 총체라 했죠? 욕구와 충동의 총체라 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얘는 저 욕구와 충동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쉽게 그냥 제가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단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의 인생 목표는 뭐냐면 쾌락을 얻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켜서 그것 이외에 다른 목표가 없어요. 이게 갓 태어난 애들 보면은 애들의 모습을 프로이트의 관점에 설명해 보자면 애들 막 울죠. 배고프면 울고, 그렇죠? 배변을 하고 싶으면은 아무 데서나 하고, 그리고 한두 살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살이 되기 전부터도 집히는 대로 입에 넣어요. 그때부터 부모들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몇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기가 좀 위험한 시기죠. 보이는 대로 집히는 대로 입에 넣어요. 넣어서 옆에 주위에 항상 지켜봐야 돼요. 까딱했다간 좀 큰일 나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삼켜버린다든지 이랬다가는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서 기도 막힐 때 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단 말이죠. 얘네는요, 요런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떤 긴장 같은 것들이 그걸 즉각적으로 해소해서 이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래요. 해소하고 생덕적,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또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할까요?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자,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자, 이걸 목표로 활동하는 인성의 한 요소가 바로 원초화가 되겠습니다. 원초화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적극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합니다. 이게 원초화의 활동 원리예요. 원초화의 활동 원리는 쾌락 원리가 되겠어요. 쾌락 원리. 쾌락 원리는 딴 게 아니죠. 쾌락 원리는 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원리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원리. 자, 일체의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그래서 쾌락을 목표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원초화예요. 원초화인데 자, 요게 어떤 성격이냐. 자, 그러면 보세요. 긴장이나 욕구 불만족이 생겼어요. 긴장이나 욕구 불만족이 생겼죠. 욕구 불만 생겼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칩시다. 배고픔. 긴장이죠. 욕구 불만족이죠. 자, 그러면 원초화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심상을 만들어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자동 반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완전히 기계적인 생리적 하나가 뭐냐면은 1차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주위에 있을 거예요. 1차 과정 사고라고 하는데 이 긴장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원초가 충족시키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배고픔이 생기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심상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빵.
자기 주관 안에, 마음 안에서 이런 욕구나 긴장이 생기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상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획득을 위해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은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교육받기 전에 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배가 고프면 앞에 빵이 있을 경우에 이게 참 애들도 태어날 때도 다 다르더라고요. 식욕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애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떤 애들은 정말 식욕이 대단한 애들도 있고 제 집에 있는 꼬마는 절 닮아서 그런지 식욕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누가 뭘 주면 울었어요. 먹으라고 주면은 울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애가 있냐면 그때 한 애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발발발 기어다닐 때 그 나이에요. 기어다니면서 이제 뭐 엄마들이나 부모들 가방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때쯤 되면 엄마들이나 분들 가방 안에다 간식들을 많이 넣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임 있으면 얘 기어다니면서 다른 엄마들 가방을 뒤져요. 여기에 간식이 있다는 걸 아니까 뒤지면 뭐 자기 거 아니라도 그냥 주워서 먹어요. 꺼내서 먹고 뭐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자, 심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때 얘는 주관적이라 그랬죠. 얘는 그걸 자신의 긴장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고려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원초와의 특징이에요. 얘들은 맹목적으로 긴장과 욕구만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다. 심상 빵 만들어 놓고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게 원초와예요. 자,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자, 요거 하나 예를 들자면 자, 빵이라는 심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쟁취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예를 들어 성인이 아니나 부모가 이걸 못 먹게 한단 말이죠. 이 네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우리 정신 안에서 발생하냐? 요 심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생겨나겠죠. 현실적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자각이 생겨나겠죠. 그로부터 자아가 발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아는 원초아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원초아가 자신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그런 쾌락 원리에 따른 활동 있잖아요. 이 활동이 현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자아가 생겨난 거예요.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아의 이제 자아를 보실 텐데 좀 쉬었다가 자아의 성격을 보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자아의 1차적인 활동 목표는 원초아가 주관의 세계에서 원초아의 상황에서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원초아는 객관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원초아는 자신이 만들어낸 심상과 현실 세계의 실제 사이에 구분을 못해요.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게 원초아예요. 그런데 막상 그걸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 있잖아요. 쾌락 원리에 따른 활동은 언제나 현실 세계의 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현실을 고려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이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요 자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